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람 중심 경제라고 이 정부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설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뭔가, 그리고 두 번째, 혁신성장의 정부 정책은 리스트만 적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정부가 제시했다 하는 것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정부 혁신 정책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어떤 면에서 좀 근본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을 세 가지를 다뤄봤습니다. 하나는 정부 스스로가 혁신해야 될 부분이 있고, 노사관계에 있어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식 실리콘밸리식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독일식 혁신과 미국식 혁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 중심 경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람 중심 경제라는 이 패러다임을 내세운 그 배경은 우리 사회가 우선 갈등 구조가 아주 심화되어 있는데 그 갈등 구조의 밑바닥에는 소위 양극화의 한쪽 끝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이 체제에 대한 불만이 대단히 심각한 지경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 사회는 이 갈등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문제의식이 먼저 깔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의 연봉이 1,000만 원 수준 이하가 20%가 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의 연봉을 받는, 월급 받는 분들이 5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의식은 이제 우리가 산업 자체가 변화를 수용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 산업의 흐름을 보면 이제부터는 경쟁력의 원천은 설비가 아니고 사람과 기술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산업과 제품과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의 미래는 얼마나 좋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때문에 사람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정부가 초점을 두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람의 능력을 배양하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둘을 합해서 보면은 사람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해 주되,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을 고용할 기업의 경쟁력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생활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고 기본권의 수준이 점점 더 올라가려면 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인데 그 핵심 조건이 능력 있는 인재, 능력 있는 인력을 많이 양성하는 거다.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는 첫 번째가 사람의 생활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자. 생활의 기본권은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해 주자 하는 개념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생활 관련 투자. 이거를 좀 많이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생활의 환경이 좀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요소가 필요하다. 아무리 소득이 보장이 되더라도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고
자동차를 타거나 배를 탈 때 항상 불안해야 되고 목욕탕에 가도 어디서 불날지 모르는 그런 생활 환경에 산다면 그것은 삶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물질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이거를 삶의 기본권의 개념으로 보고 여기에 정부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재정이 소요가 됩니다. 또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업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은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인력, 좋은 인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 훈련, 재교육, 재훈련, 보육, 건강, 의료, 문화, 예술 이쪽에 사람의 직무 능력의 고도화 이런 거를 위해서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왜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냐 하면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부분입니다. 투자 수익률이. 그래서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투자 부분을 민간 보고 하라는 것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시장 수익률과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수익률 간의 차이는 정부가 보존해 주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 속에 이쪽에 교육훈련, 이러한 보육, 건강의료 이쪽에 정부의 역할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을 올려주자 하는 그 개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생활 관련 투자 또는 사람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투자는 그 자체가 내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것은 실제 그 투자가 국내에 있는 다양한 업종에 대한 실질적 수요입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것이고 2008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개념으로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받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투자를 8천억 달러 이상을 했습니다. 물론 그전 정부가 법은 만들어줬고요. 그런데 이 능력만 올려주면 되느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경제 체질입니다. 우리 경제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은 경제의 경직성, 경제 질서가 대단히 경직되어 있다, 유연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유연하지 못하면 자원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순환이 제대로 되지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단한 벤처 비즈니스맨이 한국에 와서 그 사업을 할 때 되겠느냐? 대부분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함께 항상 고민하고 있는 행정 규제, 이것 때문에 무슨 일 하기가 정말 어렵다. 행정 규제가 또 좀 완화된 부분이 있더라 하더라도 행정부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그걸 해석하는데 본인의 책임을 의식하면서 대단히 방어적으로 해석하면 또 일하기가 어렵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동시에 노동시장도 노동의 이동성,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 저쪽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고 기존 인력이 나가주고 이런 순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원만하지 못한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런 경제 질서, 이것이 계속해서 경직된 상태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진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 발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연한 경제 체질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사람의 능력을 배양해 주면서 동시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두 가지 과제인데 이거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함으로써 우리의 생존권이 보장이 되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의 경쟁력이 유지 강화되고
거기에서 선순환이 생긴다. 이게 이제 사람 중심 경제의 기본 파라다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최근에 왜 약간의 여기에서 오차가 생겼느냐? 그것은 생활환경 투자라든가 사람의 능력을 배양하는 그러한 노력이라든가 경제 체질을 유연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앞에 부분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 줘야 된다 하는 쪽만 부각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건데 한 부분만 부각이 됐고, 또한 그것이 강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고 생각하는 우려가 많이 퍼져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파라다임에 대한 개념은 정부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점진적으로 균형을 잡는 그런 노력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가장 사람 중심 경제에서 성과 지표로 삼는 것은 결국 일자리입니다. 소득은 일자리에 의해서 가능한 거고, 보존적 소득이라는 것은 이전 지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거는 부분이고 결국 일자리인데, 일자리도 일시적으로 만드는 건 의미가 없다. 지속 가능성 그리고 안정성,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중요한 거고 산업의 경쟁력이 중요한 거고, 그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이 거기에 중요한 그런 과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혁신 성장에 관해서 그동안에 정부가 내놓은 것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내놓은 것 가지고 충분하냐? 저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보완 방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에서 행정 규제 완화를 다른 항목으로 다루지 않는 것은, 이것은 이미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네거티브제라든가 샌드박스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논의가 됐고, 또 정부도 국무조정실에서 이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감사원도 공무원들이 이런 면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경우에 그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는 방법으로 연구해 봐라 하는 지시도 하셨고 해서, 이 규제, 기존 행정 규제는 좋은 방향으로 완화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령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어도 정부 스스로가, 정부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잘 소화할 능력이 없으면 속도는 여전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율주행차 얘기를 하는데, 자율주행차, 이것이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려면 5개 부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 5개 부처의 협조가 쉽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자율주행차가 길거리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체제는 거기에서 보시다시피 각 부처가 각각 자기 자료, 자기의 정책에 관한 자료를 자기네 컴퓨터에만 넣어놓고 다른 부처하고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주민등록에 관한 거라든가 인감증명에 관한 것, 이런 거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은 공유하고 있지가 않고 각자 따로따로 갖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래 경험했던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이거의 관계에서의 혼선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내에서의 논의에 집중을 했고, 금융위는 금융위 내에서의 논의에 집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들 부처 내의 논의 구조 속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 논의 구조 속에서 나온 최선의 결론을 밖에다 얘기한 거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사전에 이런 거를 부처 간에 충분히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현행 칸막이 행정, 이것의 시스템이 고쳐져야 됩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른 부처에, 다른 해당 국이나 과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면 시간이 걸리고 노력을 해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안 가르쳐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랫폼 정부 형태로 바꿔야 된다. 모든 정부가 갖고 있는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한 곳에 전부 클라우드에 올려놓자. 그러면 공유가 가능하고, 그래야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차처럼 지금은 거의 모든 분야가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한 부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부처가 아무리 회의를 해도 그 회의의 속도라는 것이 대단히 늦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에 띄워놓고 접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행정의 효율성이 훨씬 더 올라간다.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을 고쳐갖고만 하는 것은 그 효율 면에서 크게 높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개념은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지금 행안부 쪽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노사관계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국내의 이 해고법, 이거를 법률 전문가들이 분석한 게 의하면은 우리는 근로보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포괄적 판례 중심 해고제라 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다가 더 영점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노사통합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법규에 기반해서 해고를 하는, 우리는 포괄적 판례, 독일은 법규, 구체적 법규 기반, 이렇게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은 시장 자유주의, 자유의 원칙에 기반해서 해고하는, 해고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식 이 시장 자유주의는 좀 곤란하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경우도 흔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인프라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회적 문화가 철저한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그런 문화에서는 수용이 가능하지만, 우리처럼 공동체주의가 상당히 강한 이런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둔 나라에서는 이것은 좀 곤란하다. 그렇다면 독일식 노사통합주의, 이거는 양자 간의 균형을 근로자도 보호하고 그러면서 기업의 입장도 고려를 하는 이 노사통합주의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노사 관련 제도 쪽에서 노동조합하고 노동관계 이 조정법,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쟁의 행위가 생겼을 경우에 사용자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이건 주로 이제 조직화된 대기업 노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우선 명시적으로 규칙이 준비가 덜 돼 있어가지고 근로 조건하고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 단체 교섭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단체 교섭은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인데, 그렇지 않는 사항을 내세우고 쟁의를 해도 그거는 아니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애매한 것들이 많다. 두 번째는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이 짧아서 노조가 파업권을 자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 이것이 구조적으로 지금 들어있는 거 아니냐. 세 번째는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파업을 할 경우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안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협상에서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네 번째는 직장을 점거해서 파업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파업 문화가 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 피해, 이거를 사용자로서는 그냥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은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건 아닌지, 이런 면에서 독일식 통합주의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건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독일의 경우를 보면 쟁의 행위로 인해서 손실한 그 근로일수가 2010년, 14년 사이를 보면 4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36.5일이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사회 경제이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가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돼 있으면서도 이 쟁의를 하면서 파업한 것이 4일밖에 안 됐다는 것은 제도가 뭔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처럼 36일 이상을 쟁의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제도는 우리의 사위가 최근에 됐다고 하는 그 슈레더 전 총리가 노력해서 들여온 그런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슈레더는 이것 때문에 수상직에서 쫓겨났죠. 그러나 이 조치로 인해서 독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가 2000년대 초에 독일 경제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독일은 이제 가장 안정성이 높은 그런 경제를 즐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우리 함께 이 노조 측하고 함께 대화를 해서 서로 좋은 그런 방향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혁신 방법인데 우리가 근래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랬고요. 아직도 이 성향이 계속해서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혁신 정책도 그 내용을 보면 다수의 그 정책이 실리콘밸리를 머릿속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위 점핑하는 거, 기존 이 베이스가 있는데 이 베이스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점핑하는 거,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기본 베이스로부터 너무 멀리 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점진적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해 간다든가 이런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미국은 전형적으로 실리콘밸리식 혁신을 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미국의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발전을 했는데 그 부작용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그 근거는 바로 제조업에서의 블루칼라들이 우리 경제가 이대로 가면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블루칼라는 이제 뭐냐? 왜 월스트리트에서 금융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사는데 우리 블루칼라는 이게 뭐냐? 미국 블루칼라들의 생활 수준이 오랜 기간 동안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반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면, 그 흐름을 타고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FTA를 개정하자는 것은 바로 그 흐름 속에서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하는 흐름이고, 그래서 우리한테 특히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상당한 압력을 넣는 그런 흐름인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경우도 지금 실리콘밸리식으로 점핑해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기존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이것을 점점 더 고부가가치화하는
그런 방향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독일식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식 혁신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식 혁신과 이 독일식 혁신을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흐름을 보면은 미국도 전통적인 실리콘밸리식 혁신의 방법에서 이제 제조업을 다시 살리자, Revitalizing Manufacturing이라는 주제의 각종 정책 제안들이 미국에서 그동안에 많이 나왔고, 그걸 이제 트럼프가 받아들여서 두 개를 병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이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제조업을 업그레이드 하자 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 스타트업 지원을 하는 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이제 가는 건데, 경제의 이 체질을 놓고 보면 어느 나라가 현재 더 탄탄하냐? 소위 스테빌리티 면에서 독일 경제가 스테빌리티가 더 높다고 합니다. 독일은 금융위기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경제의 저변이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 탄탄하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금융의 바람으로부터 보호막이 상당히 튼튼한 거고, 그 이유는 제조업에서 강한 중소기업이 대단히 큰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강한 중소기업이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인더스트리 4.0이 상징하는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자, 이 베이스를 일단 튼튼히 하면서 퍼져나가자, 업그레이드 하자, 이러한 제조업 4.0 이 정책이 거기에 잘 반영이 되고 거기에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리콘밸리식하고 독일식 인더스트리 4.0하고 사람의 입장에서 뭐가 다르냐? 고용 효과가 우선 다릅니다. 인더스트리 4.0과 같이 기존 있는 걸 바탕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넓혀가고 하면 거기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고용률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70% 수준은 독일밖에 없습니다. 그 반면에 실리콘밸리식은 어떻게 되느냐? 성공하면 그 성공한 일부 그룹은 대단한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혜택을 받는 그룹의 수는 극히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극히 일부가 많은 것을 다 가져가고 다수는 그 혜택이 별로 없는 그러한 체제 속에 들어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폭넓게 제조업 전체를 놓고 혁신을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으면 좀 더 성과가 널리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동시에 이 제조업이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에서 이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서비스하는 서비스 산업이 파생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그 자체가 갖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러한 다른 산업을 서포트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쪽에 많이 원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이 다 인공지능인데,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제조업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다 소요가 되죠. 그 인공지능이 더 좋아질수록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가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가 좋으면 좋을수록 기존 제조업이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독일식 실리콘밸리식 혁신에 너무 치우쳤다면 이제는 이 독일식 혁신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독일이 이런 면에서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이 기본 가치, 이거를 공유하는 그런 사회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이 이런 기본 가치를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 공유하면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건데, 독일의 경우는 이러한 기본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우선 참 부럽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직과 신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법치주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 사회 정의, 그리고 연대, 이런 거를 독일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가치고,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시장 경제라 그러면 보는 사람은 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치가, 그걸 깔고 있는 가치가 독일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유롭게 그리고 순조롭게 유지가 되고 좋은 성과를 내는 거지,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면 어떠한 다른 체제, 똑같은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이 체제가 독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거냐? 그렇지 못합니다. 사회마다 각각 다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에 맞는 그러한 체제를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일식으로 만약에 제조업 혁신을 한다면 독일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도 동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소위 자본주의 개념으로 보면은 인본 자본주의 개념하고 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중심 경제라는 이 파라다임 속에 들어있는 필로소피가 인본 자본주의의 개념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폭넓게 경쟁력의 기반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제조업 4.0과 같은 혁신 정책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이제 독일식 인적 자본 축적 시스템은 교육 시스템인데요. 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우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강남 집값이 천정부지라고 그러는데, 강남 집값이 왜 오르냐? 많은 분들이 교육,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외고를 없애고 자사고를 없앤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다 강남으로 가자 이건데, 이게 우리 교육 시스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독일의 교육 시스템을 우리 사회에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가치관 때문에 독일의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등학교 졸업생한테 너는 대학 가지 마, 이거를 시스템 속에서 정합니다.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 속에서 너는 대학 안 가는 게 좋아, 그냥 직업학교 가, 이거를 시스템 속에서 정하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문화입니다. 그 대신 그 시스템 속에서 그 사람이 직업학교에 가서 훌륭한 장인이 되면, 마이스터라고 그러죠. 그 대접받는 거는 대학에 나와서 박사학위 하는 수준의 대접을 또 해줍니다. 이게 이제 그 사회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우리의 아들을 대단히 사랑하는 어머니들께서 도저히 따님을 또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거 우리 생각해보자. 모든 사람이 다 대학을 가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봤자 취직이 안 됩니다. 현재 우리 청년의 체감 실업률은 22%입니다. 절대적으로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대학에 간다고 할 때 계속해서 이런 현상은 생길 것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가면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나온 사람의 눈높이하고 중소기업에서 고용하고 싶은 사람의 자격 조건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잘 안 맞는 현상이 우리가 지금 계속 경험하는 현상인데, 이걸 좀이라도 줄이려면 모든 사람이 다 대학에 가는 그런 현상, 이것에 대해서 뭔가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의 현재 이 시스템, 이거를 독일식의 인적 자본 축적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여기 계신 이제 우리 경영자 또는 임원님들께서 같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의 재교육과 재훈련, 이 풀을 좀 더 넓혀 주시고 그 심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재교육과 재훈련이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의 직무 능력, 이거를 새롭게 만들어주거나 직무 능력을 또한 높여주는데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면 금융회사들이 현재 하는 우리의 금융기법은 아직도 전통적 기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담보 중심. 그런데 제가 좋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특허권이 상당히 의미 있는 특허권이다, 이럴 때 그걸 들고 은행에 가서 이 특허권을 바탕으로 융자를 좀 해주시오 하면 그걸 융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금융 인력이 있느냐? 대단히 제한된 인력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적 재산권, 그 특허권, 이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인력이 극히 제한된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융자 못 해줍니다. 실리콘밸리가 왜 잘 되느냐? 실리콘밸리의 금융회사에 가보면 20년 이상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융자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계속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 밑에 도제식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같이 다니면서. 그런 인력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인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여주고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M&A가 이루어지고 이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에 돈 들어가고 나오지 않는 투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재훈련, 재교육은 갈수록 중요하다. 중국이 따라오는 거 어떻게 막을 거냐? 앞서 있는 일본과 미국을 어떻게 따라갈 거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이 응용 범위, 이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거냐? 사람입니다.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 사람을 더 육성하고 더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풀이 늘어나면 한 달 교육시키는 거를 석 달 교육시킨다든가, 또는 사람이 현재 10명인데 20명으로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젊은이들이 들어갈 여지가 또한 생깁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이제 퇴직해야 될 분들도 이직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들어가고 나가고가 좀 더 순환이 잘 이루어져서 기업이나 조직의 경쟁력도 올라갈 뿐 아니라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노조도 결국 원하는 거는 안정된 직장을 좋은 소득을 갖고 하자는 건데, 은퇴 시기가 가까워오면 그때부터 불안해지죠. 그럴 경우에 은퇴 이후에 새로운 직장으로 갈 수 있는 훈련을 자기 조직에서 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 서로 윈윈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일본 도요타한테 밀리고 나서 그때 미국의 금속노조가 반성을 했습니다. 미국의 AFL-CIO 60년대, 70년대에 미국 제조업을 흔들었죠.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디트로이트가 일본 도요타한테 완전히 망하더라. 그래서 노조하고 사용자가 서로 고민한 것이 앞으로는 재훈련, 재교육, 여기에 같이 펀드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근로자도 좋고 사용자도 좋은 윈윈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쪽에 서로 반반씩 투자를 해서, 기금의 정확한 그 모금 형태는 제가 그 기술적인 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모금을 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새롭게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는 노력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사람의 능력을 길러주고 그 사람의 능력을 기름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이 흐름 속에서 기업도 사람에 대한 훈련과 그리고 교육, 여기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